작년에 이어서 이런 좋은 세미나의 장을 만들어 주신 우리 이훈 사장님께 다시 감사드리고 오늘 많이 참석해 주고 자리를 거의 안 뜨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요 마지막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것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과 금년의 큰 차이를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중국어 통역은 거의 하기가 어려울지 몰라요. 경제의 판이 바뀌고 있다 하는 게 제 화두입니다. 경제의 판이 바뀌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인데, 중국이 작년에 경제 규모가 10조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물론 그 전해의 경제 규모가 10조에 거의 비슷했다가 7.4% 성장을 했기 때문에 10조가 됩니다만,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걸 갖다가 어떤 정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10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에서 두 자리 숫자로 옮겨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어나는 경우에 많은 다른 이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걸 나는 집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션은 방금 남수준 교수님, 전병석 교수님, 그리고 박한진 단장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평소에 세 분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선 한 2, 3분 정도씩 먼저 자유롭게 말씀을 하는 시간을 주고,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3분씩 정도 가진 시간 이외에서 나올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질문과 제 코멘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아까 남수중 박사가 되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쫓기는 듯 했는데, 우선 먼저 남수중 박사께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하려다가 못했던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한중 관계의 정부 측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금융시장이 발전을 해야 되고 거시경제가 안정이 돼야 위안화 거래 수요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아직 자본 항목 자유화도 허용이 안 된 상태고, 완전하게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또 환율 제도가 유연화된 것도 아니고 금리 자유화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위안화 직거래, 위안화 국제가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중국 정부에 대한 거고, 그게 이제 중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추진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시장 선점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안화 직거래가 외부에 역외 최초로 이제 설치가 서울에 된 거죠. 서울에 위안화 외환 시장이 생긴 거예요. 이게 거의 최초인데, 세계적으로 최초인데, 시장 선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규제 완화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너무 급하게 한 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상회담이, 양국 간의 정상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위안화 직거래도 FTA도 완전히 덜 설익은 것을 너무 일찍 이렇게 공개한 건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중국은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데 돌다리도 두들겨 온다는 거 잘 아시는 것처럼, 비교적 뭐 어떤 실험을 해보고 또 실패하면 다시 또 그거를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에 비해서 한국은 그냥 하루아침에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말씀드렸지만 좀 연구도 활성화되고 공론화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 또 아니면 이게 또 부작용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양쪽을 다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뭐 가능할지 모르지만 모형 같은 것들을, 실증 모형 같은 걸 통해서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몇 개월 했는데, 사실은 위안화 수요보다는 어떤 포지션 조정이 많았다는 거고, 호가가 별로 그렇지 않아서 사실은 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위안화는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리고
데이터도 짧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것들이 앞으로 또 이제 인프라 구축하고 규제 완화할 건데 그러면 이걸 또 한번 급하게 또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도 공론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전병수 교수님 보충 한 3분 정도 너무 방대한 아주 좋은 내용을 발표를 너무 빨리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한 3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뭐냐 그러면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한국의 삼성전자 주가가 흘러내리고 포스코 주가가 흘러내리는 이유는 저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만리장성 가서 길을 잃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답이 뭐냐? 저는 우리가 중국 가서 깨진 가장 큰 이유는 컨베이어 벨트 길이하고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의 고수한테 칼로 덤비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세계 최대 컨베이어 벨트 길이와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중국이 이미 제조업을 마스터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 기업이 가야 되는 그림은 적어도 한국이 가야 되는 그림은 저는 제조임이 아니고 중국이 아까 많은 스피커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젠 서비스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은 중국에 팔 만한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럼 답이 뭐냐고 그러면 저는 한국의 삼성이 이익이 60% 줄어들고 시가총액이 30% 줄어든 이유는 중국의 핸드폰에 터졌습니다. 결국은 종이하고 연필하고 사람만 있으면 되는 삼성이나 현대차가 중국 가려고 그러면 7조 원의 투자를 해야 되고 2조 원의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거 전혀 없이 종이하고 연필하고 사람만 갖고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이게 지금 이제 한국이 가야 되는 그림인데 그걸 누가 할 거냐고 그러면 여의도가 해야 됩니다. 이미 후광통이 시작돼서 1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이 최근 10년 동안 주가가 155배 올라가는 종목 10배가 올라가는 하이얼, 17배 올라가는 순잉전기를 골라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법, 제도, 환경 이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서 잘 나가는 기업 여기 투자 잘하면 됩니다. 1조 투자했는데 만약에 155배 올라가 버리면 155조가 되면 우리 국민연금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후광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아까 우리 남 박사님 얘기하신 그 위안화 금융허브의 가장 키포인트는 저는 한국이 중국하고 무역수지흑자 800억 불이나 되는데 이 800억 불을 위안화로 다 거래하는 거 좋지만 800억 불 갖고 와서 우리는 운영을 못하는데 위안화 금융의 핵심은 중국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융상품의 키는 지금 후광통 같은 한강통을 하면 됩니다. 중국하고 한국 거래소하고 직거래를 턱버리면 우리가 갖고 온 위안화를 800억 불을 그대로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그게 최고의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이 못하고 LG가 못하고 포스코가 지금 헤매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결국은 이제는 돈으로 돈 먹는 비즈니스.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이제는 중국은 세계 지갑입니다. 중국의 지갑에 손을 넣어야지 세계 최대 컨베이어 벨트를 가진 최고 속도의 제조업을 가진 중국의 제조업으로 계속 경쟁하는 것은 저는 시간이 갈수록 한국은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중국이 모든 분야를 다 개방했지만 유일하게 개방하지 않은 분야가 금융이다. 왜 그럴까요? 중국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2등, 1등 할 때가 최고의 투자고 약한 부분을 건드려야 돈을 먹는 것이지 최강을 건드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전체적인 전략을 지금까지 제조업에 맞췄다 그러면 이제는 서비스업 중에서 금융 투자에 포커스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한진 박사님 3분 더. 예, 제가 그 FTA 아까 말씀 조금 못 드렸는데요. 저희 코트라가 이번에 이제 FTA 그 협상하는 과정에 여러 경로로 참여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기업들이 지금 이제 영문만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한글로 해더라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쉽게 이제 하기 위해서 제조업, 서비스업을 각각 한 장의 종이로 만들어서 그림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이제 그림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FTA 안에 있는 걸 섞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모델 이거를 아마 4달까지는 완료가 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 우리 상품을 어떻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가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유망 아닌 이런 차원이 아니고 4가지 정도를 한번 구분을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팔 수 있는 거, 아무 제한도 없고 시장도 커지고 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게 있고, 그 두 번째는 이 방아쇠를 당긴다 그러죠. 하나만 이렇게 딱 긁어주면 바로 팔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그거죠. 그 별그대에서의 그 치맥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사실 맥주에다가 치킨 먹는 거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드라마로 가지고 이렇게 싹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별그대 2편을 만들어서 그 주인공이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실내 골프가 최고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골프는 다 그린에 나갔으면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트리거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법 제도를 만드는 걸 겁니다. 바꾸는 거. 그게 이제 FTA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 네 번째는 전혀 아닌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이제 이런 분야에 한번 감안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중국의 이제 예를 들면 의식주 시장은 좀 진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생수가 아니고 물에 관련된 사업은 굉장히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이제 중국의 돈이 많은 부자들이 보면 저택은 훌륭한데 조경이 잘 없다는 것이죠. 그건 한국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실내 골프에 관련된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고요. 교육은 한중 FTA에서도 이번에 유아 교육은 어느 나라나 잘 열지 않는데 FTA도 우리가 직접 가서 유치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대신에 그 운영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개발해서 파는 분야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새롭게 진출을 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도 하고 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최자 측에서 혹시 종이를 좀 나눠줘가지고 질문을 걷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은 종이에다가 적어서 저희한테다 전달을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은 토론이 되겠습니다. 우선 똑같은 순서로 이 남수중 박사한테 좀 여쭤볼게요. 일단 어쨌거나 어떤 이 사업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면은 저는 아주 대체적으로 이 레베뉴 모델이 아마 하나는 선점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주 그걸 잘 관리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히 그 시장을 휘두르는 기획계로서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남 박사 얘기하신 걸로 보면은 한중 간에 그 원하고 위안화 다이렉트 트레이드가 좀 성급하게 된 거 아니냐, 준비가 될 듯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글쎄 제가 이제 성급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쯤에 세미나를 한번 저희 학교하고 다른 학교하고 세미나를 한번 주최를 거기 참가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때 이제 한 분은 시장 선점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우리 허브가 이 기회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이제 이거 중국 사람들 중국 좋은 일만 시키고 중국 정책에 왜 한국이 맞춰야 되느냐라고 주장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학생들도 오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죠. 나중에 재밌었냐 그랬더니 100분 토론 듣는 것 같았다. 100분 토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자. 제가 보기엔 이게 최초로 역외 외환 시장이 외환 시장이 생겼다라는 게 의미도 있고요. 선점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성급하게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 부분은 이렇게 전문가들의 어떤 논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먼저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거를 아직 3개월밖에 안 됐지만 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가에 비해서 먼저 허브라기보다도 직거래 시장이 해외에서는 거의 최초니까 이렇게 시작한 것도 굉장히 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가, 수요 창출을 어떻게 할 거냐, 단순히 인프라 구축하고 규제 완화만 해가지고 될 거냐라는 거죠. 이게 성공하려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조금은 이 아주 구체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실 수도 없고 다시 한번 돌아갈 때 얘기를 한 번 더 들어갈 때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중국의 이 향후 전망을 거의 대부분이 미국의 퍼캐피타 인컴의 시기하고 아니면 한국의 퍼캐피타 인컴 시기하고 현재 중국의 퍼캐피타 인컴 시기를 대체적으로 비교를 하셨는데 어쩌면은 제가 약간 좀 더 편하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동서 냉전 체제가 끝난 다음에 세계 경제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들은 동서 냉전 체제가 있을 당시에 미국의 경제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93년이니까 냉전 체제가 금방 끝난 뒤의 경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 세계가 거의 일체화된 상태에서 이걸 연장하는 게 과연 맞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하나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중국의 스탁 마켓이 상당히 가능성이 많다는 건 좋은데 지금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다가 주식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규모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럼 만일 안 된다 그러면 가령 홍콩을 통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 직접적으로 파일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게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그 질문하신 거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요. 냉전 체제 하에서의 경제 구조를 지금 현재 중국은 2014년, 15년 경제는 지금 세계화된 시대의 중국 경제. 1인당 소득이 그때 비교하는 거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하고 세팅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걸 연장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 GDP 비교 한국하고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건데요. 저는 중국 GDP는 7,500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GDP의 진정한 의미는 불러대는 차 중에서 3,500cc 이상, BMW, 벤츠, 아우디가 몇 대냐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중국이 냉전시대하고 지금하고 완벽하게 다른 것은 우리는 차 10대 지나가면 BMW, 벤츠 한 대 지나가지만 중국의 베이징, 샹하이, 티엔진 제대로 된 일선 도시는 택시 빼고 BMW, 벤츠, 아우디가 7대, 8대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냉전 시대의 어떤 그 소비의 폭발, 사회 변화 이것에 비해서 중국의 구매력은 제가 볼 때는 5-10배가 더 높다. 두 번째, 결국은 소비를 유발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의 핵심은 이건 정보 유통 속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발전 속도 또는 중국이 망하는 속도는 빛의 속도로 갈 거다.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핸드폰과 인터넷이 중국 전체 사회를 이것을 이 빛의 속도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냉전 시대의 그림으로 연장하는 것은 100% 틀리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우리 참고 사항으로 한번 보자는 거고, 저는 그것보다도 속도나 이펙트나 규모는 월등히 더 셀 거다. 그래서 중국이 예측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 그거는 우리도 중국을 잘 모르겠지만 중국 자신도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기 회전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얼마나 투자할 수 있고 어떤 경로로 하냐 그러면, 지금 이제 위안화 금융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금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하려고 하는 게 RQP를 이제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RQP가 주로 대상이 중국의 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 금리, 2%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2, 3%만 먹어도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왜 지금 위안화 금융센터하면서 금융상품을 RQP로 보냐면 작년에 위어바오라고 아리바바가 만든 MMF 펀드가 수익률이 5.7%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기예금 금리 3%에 5.7%니까 대박인 거죠. 거기에 8개월 만에 5천억 renminbi 90조 원이 몰렸습니다. 근데 정기예금 금리 3%에 어떻게 5.7% 나왔냐고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콜에다가 지른 거예요. 콜 금리가 자금 이제 경색 때문에 한때 15%까지 갔고 7%, 8%가 그때 이제 콜을 왕창 집어넣어서 수익률을 5.7을 만든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의 콜 금리 3%, 4%입니다. 지금 RQP 만들어서 들어가면 저것은 우리 여기서 운영하는 거 수수료 다 떼고 환전하는 거 다 빼버리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굳이 지금 우리가 RQP니 이거 할 필요 없이 후광통이 2,300억 위안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 살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기관은 QP라는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14개 기관이 지금 그걸 얻었지만 지금은 그걸 필요가 없는 것이 한국에서 홍콩에 계좌만 있으면 개인이든 기관이든 관계없이 상해 A 주식을 568개를 살 수 있습니다. 한도 아직 80%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중국 주식을 살 수 있는 룸이 우리한테 있고 이미 한국에서는 어느 증권사도 중국 기업을 제대로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이 후광통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홍콩을 통해서 상해에 투자한 돈이 1조 원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수익은 어떻게 하냐? 그것은 홍콩 시장하고 갈라먹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국 증권사하고 수수료만 갈라가지고 캐피탈 게인은 우리가 그냥 챙겨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하고 직통차가 거래가 된 거죠. 단지 이제 국경을 넘어가고 환전을 해야 되는 부담 말고는 우리가 집에서 핸드폰으로 또는 노트북으로 한국 주시장 거래하듯이 중국의 상해에 상장된 블루칩 568개를 리얼타임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기술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연결돼서 우리가 해외 투자하는 경우에 캐피탈 게인 우리 쪽에서 텍스를 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우리는 당연히 이제 투자에 대해서 20% 텍스를 내야 되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하고는 이제 면세 협정이 있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데 최근에 중국이 굉장히 황당한 이제 제도를 하나만 하는 것이 그 사이에 우리가 QP 펀드를 통해서 중국에 투자했던 이제 펀드에 대해서 2014년 11월 이후 것은 이제 세금을 면제하는데 그 이전의 것은 세금을 물리겠다고 최근에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의 지금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황당하게 그 사이에 운용했던 펀드들은 다 해지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금을 누가 내야 되냐? 그럼 해지해간 개인들한테 달라고 그랬을 때 개인이 내겠냐?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운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금융시장의 국제화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제 모습이 있는 것 같고 그건 이제 제가 볼 때는 국제소송의 대상입니다. 소송에 들어갔을 때 과연 중국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중국의 실력을 보여줄 거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양국 간에 면세협정이 있기 때문에 뭐 소송을 했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중국을 갖다가 얘기할 때 중국 전체를 이 분석 대상으로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앞으로 특히 우리나라한테는 그래서 10조 달러의 중국하고 우리나라 1조 3천 내지 1조 4천 되는 경제하고 다이렉트리 뭘 하는 거는 좋긴 좋은데 그거보다는 저는 지역적으로 좀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갖다가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포커싱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박 단장님이 코트라에서 중국에서 거의 세 군데 이상의 이 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기에 뉴노멀 시대에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까 2, 3선이라는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디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크게 보는 게 아니고 나눠서 봐야 된다는 부분에 저도 이제 그 똑같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한중 FTA하고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FTA 효과를 중국 측에서도 어떻게 하면 경제 발전의 하나의 지렛대로 삼을까 해서 여러 성이 약간의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산동성이 지금 가장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복건성, 강소, 절강, 거기다가 연영성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하이에 이제 재작년에 자유무역 시범구 만들어졌는데, 그 이제 그런 자유무역 시범구가 이제 앞으로 광동성, 그다음에 이제 복건성에서 몇 군데가 아마 더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런 지역을 먼저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마 우리 기업 여러분들이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중국의 각 지방 도시에서 성시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행사하러 이제 더 많이 올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거기 꼭 가셔가지고 이제 그 내용도 들어보고 그 사람들하고 네트워킹도 이제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닐 때는 지금 한국의 지방 중국 각 지방에서 대표 사무소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 하고 하면 좋습니다. 일례로 위에시, 산동성에 있는 위에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중 FTA 협정 문안에 위에시하고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하고의 시범 모델 사업을 한다는 게 이제 협정문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냐 하면, 실제 FTA에 명시는 돼 있지 않지만 그보다 하나 더 나아간, 예를 들어 이제 물류나 유통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이 돼 있고, 그거는 UAC 정부가 중국 중앙 정부하고 이제 지금 연락을 하면서 이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상당히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중국 각 지역별로 접근하는 것 중에 참 고전 중에 하나가 이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던 한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일본에서 이제 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장례할 때 관 수요가 점점 고급화된다는 일본에 나온 잡지를 보고 중국 지도를 딱 펼쳐놨고 이분이 보셨답니다. 오동나무 오자하고 오동나무 동자가 들어간 지명이 어딘가 해서 이제 가봤더니 정말 질 좋은 오동나무가 천지에 널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관을 만들어서 일본에 보내가지고 아주 정말 큰 부자가 됐습니다. 중국의 각 지역에 보면 이제 이런 나무 외에도 뭐 과일, 야채 이런 게 아주 특산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예입니다만은 저기 내륙의 우르무치 같은 데 가면 자치구 거기 가면은 호도가 이런 왕방울만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한국에 이제 호도 과자 기계를 가져가 가지고 그걸 개량을 해서 만들어서 약간 바꿔갖고 팔게 되면 이것도 이제 새로운 하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남수종 박사께 지금 이 원하고 위안화의 다이렉트 트레이딩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RMB 저축이, 중국 화폐 저축이 우리나라에서 일반 은행에서도 많이 이게 쌓이고 있는 걸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물론 연말에는 좀 빠져나간 걸로 되는데, 그걸 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원 위안화 다이렉트 트레이딩 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좀 있나요?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가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서 네.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걸 재투자를 여기 그림에 이제 제가 그려놨는데요.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고 금융시장에 투자할 만한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아직 있다라는 거죠. 수요, 제가 이제 고민을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정책보다는 과거 사례들을 보면 N 위안화 국제화, 그러니까 N 위안화 직거래가 있었을 때 일본 정부에서 원했던 건 뭐냐면 분명히 상해 지역에 대중국 기업들이 투자하거나 무역하는 기업들의 엔화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직거래를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 엔화의 수요는 별로 없었고 이제는 위안화 수요가 완만하지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원 위안화 직거래도 그렇게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어떤
전담 딜러 여기 이제 제가 써놨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원화하고 엔화 직거래를 했는데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요 부족이거든요. 이게 달러를 대체해야 되는데 달러를 대체 못하고 있고 여기 뭐 전담 딜러도 없고 정보도 공개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시장 형성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해결이 돼야 우리가 이왕 개설한 거 성공을 해야 되고 이것도 다른 직거래처럼 뭐 그렇게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직거래처럼 중간에 또 그만두고 나중에 또 열어야 되는데 그때에서 또 얘기가 나왔는데 달러를 대체하기도 어렵고 뭐 가장 뭐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그거죠. 그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 이윤이 생겨야 되는 거죠. 이윤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긴다. 그러면 사실은 뭐 시장이 형성이 되더라도 허용이 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중국 정부에도 이제 저기 오신 중국 분들 계시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중국 금융시장도 발전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위안화 직거래 열어놓고 무역 결제만 홍콩처럼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수요가 생기긴 하지만 그걸 위안화로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수요가 생겨야 되는데 금융시장에 상품도 개발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중국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도 전에 어떻게 빨리 돈을 벌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의 위험성을 좀 지적한 것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하나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한국의 모은행이 가지고 있는 RMB를 갖다가 중국의 법인이 있거든요. 가령 이 외환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은행이 그래서 중국에는 대출을 하면은 뭐 돈이 생기잖아요. 이익이 나는데 이 이익을 갖다가 맥시멈으로 올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대 비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깨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외에서 중국 외에서 RMB를 갖다가 조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RMB가 이 화폐 단위는 중국 돈이지만 외환으로 쳐져가지고 그거가 들어올 때 한도 차입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얼마 이상을 못 넘어가게 돼 있는데 오늘 금융위에서 아마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풀어주는 게 리사이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전병서 교수님한테 또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후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루후통? 한강통. 한국하고 홍콩을 먼저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한후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그런 내용들이 업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지. 업계에서는 얘기 못 들어봤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한후통이 뭔지 좀 잠깐 그래서 얘기를. 뭐 제가 편의상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 위안화 여객금융센터의 금융상품하고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수적자가 800억 불입니다. 근데 그 800억 불을 만약에 직거래하자고 우리가 받아놓은 들 4,800억人民币를 운용을 못하면 우리 외화예금만 금리가 빵입니다. 그럼 기업이 그거를 이거 원재료값 뭐 다 주고 나서 네트로 남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금융상품을 못 만들면 투자를 하는 걸 못 만들면 이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상품의 이제 대표적인 거를 하나 보자면 지금 한국의 그 금융사들이 위안화 예금을 홍콩에서 빌려와서 ABCP 만들어가지고 저것을 이제 중국에 운용해서 차익을 이제 주는 그 상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지금 기업들이 그 회사채를 발행하는 특히 민영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자체금리 20%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펀딩하기 참 어렵지만 한국에 와서 우리 뭐 4% 5%면 채권 발행하니까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중국 기업이 펀딩을 해가는 메커니즘 여기에 관련되는 걸 풀면 아마 4,800억 중에서 한 2,000억은 중국 기업이 와서 펀딩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이제 그런 건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이제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안화 여객금융센터의 진짜 의미는 진정한
위안화의 여기에 있는 것을 리사이클링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리사이클링 할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15대 무역 대상국 중에서 그 자원부국들 아마 그 중동이라든지 이적을 빼고 이 서방 국가 중에서 최대로 무역 흑자가 나는 나라가 대만하고 한국, 대만이 1등, 한국이 2등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어차피 뭐 중국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과의 어떻게 보면은 딱 그 런민비 리사이클링이 가장 좋은 것은 결국은 한국하고 상하이 또는 신청하고 다이렉트로 이제 금융상품을 살 수 있게 허용을 한다 그러면 그 이제 정 교수님 얘기하신 한후통, 한신통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될 확률이, 저는 지금 최근에 보면 어제가 월스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일본하고 타이완하고 싱가포르이 같이 교차 거래를 해서 지금 후광동 같은 것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아시아의 통화를 위안화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이 타이완하고 싱가포르를 꼬셔서 한 개의 근본으로 만들어버리면 거기 대항마로서 한국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하고의 그 금융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후한통, 우션통 또는 뭐 홍콩을 통해서는 한강통 이거 어떤 거든 해서 하여간 중국의 본토에 지금 우리가 홍강통 하는 것처럼 똑같이 홍콩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뚫으면 그것이 중국의 그 위안화 리사이클링 전략에도 맞고, 또 우리로 봤을 때 위안화 여기금융센터에서 제일 고민이 결국은 우리가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운용 상품을 못 만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제 위안화를 전 세계에서 800억 불을 리사이클링 해주는 나라, 그러면 한국은 중국한테 엄청난 대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정 교수님은 이 실무에 하도 오래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좀 바로 직접 물어봐도 답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한진 박사께는 FTA를 어떻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저기 코트라에서 센터, 어떤 센터라고 그러죠?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예, 지금 뭐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코트라하고 무역협회하고 이게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달에 이제 서울에서 그 차이나 데스크라는 게 만들어질 겁니다. 좀 큰 축으로 이제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전화하시게 되면 FTA 포함해가지고 중국에 관한 그 지금 한중간에 이런 무역 투자 서비스 다 포함해서 관한 이제 모든 거를 물어보시면은 정부 각 부처도 그렇고 이제 코트라 저기서 다 거기 파견이 한 명씩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달에 이제 저희가 코트라에서 중국 현지에다가 그 FTA 그 활용 지원 센터라는 거를 이제 북경, 상해, 칭다오, 청두 이렇게 우선 네 곳에 만들고 점점 확대할 텐데요. 그거는 중국에 가 있는 우리 기업들 아니면 중국 현지에 출장 갔을 때 그 한중 FTA 활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문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사항을 알려드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들을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코트라의 박한진 단장께 드렸는데 거기서 몇 개를 소개해드리고 동시에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의 대중화권 교육 의존도가 3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가 정상 가동이 되면은 대중국 의존도가 더 가속화돼서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중국 일변도에서 타 지역으로 지역 다변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국에 너무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리스크 관리가 이때까지 제대로 잘 돼 있다면은 다른 문제겠지만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아까 그 지만수 박사님 그 말씀을 좀 하신 같은 맥락인데요.
중국에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이 제대로 된 우리의 경쟁력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를 냉정히 봐서 그게 아닐 때는 그 빨리 옮겨야 되는. 예를 들어 이때까지 이제 중국을 정말 단순 가공 기지로 삼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한 기업체의 그 경영 그러니까 시장 전략을 이 캔버스 요 한 장에다가 이렇게 쭉 보는 거죠. 우리의 핵심 고객이 뭐고 우리의 비전이 뭐고 또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고 하는 이제 요걸 한 장에 딱 그려볼 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거기다가 한번 우리 회사의 케이스를 적어 보시는 거죠. 적어 보게 되면 이게 필요하면 이제 전문가의 그 조언을 받아서 나가야 될 거 아니면 계속 중국에 들어가야 될 거는 한번 그 감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분 이제 주신 내용은 이제 스턴 경영대 그 스미스 로빈 교수가 중국이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국유기업 문제, 그다음에 그림자 금융, 그다음에 부동산 버블 이제 이런 문제에다가 환경오염도 있고 인구 고령화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마치 과거 이제 일본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중국 시장의 기회 요인을 그 말씀드리는 것 못지않게 이 리스크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다만 지금 그 몇 가지 이제 적어주신 내용 중에 그 그림자 금융 같은 경우는 제가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좀 이제 봤는데요. 이 그림자 금융이 이게 가서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하는 걸 이제 분석하는 모델 중에 그 민스키 전이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해보면 이게 이제 금액 자체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터지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다시 역으로 백을 하는 건지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한번 해봤더니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역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터지지는 않을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요. 부동산은 저는 이제 중국에 있을 때 그 전에 부동산이 막 뛸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 사십시오 해놓고 저는 안 샀거든요. 그랬더니 돈은 그분들이 다 벌었습니다만은 아마 당분간 이거는 정말 아주 그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 부동산의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지금 함부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뭐 이게 긍정적이다 평가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그 증권사 여러 보고서를 봐도 이제 부동산은 당분간 굉장히 이제 침체됐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일본 경제 붕괴 90년대 그 시나리오하고 비슷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분명히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엔화가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이 무너지는 장면들 하고 지금 위에나가 이제 달러가 강차가 되면서 지금 절하로 가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통화를 완전히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일본과 같이 그런 이제 붕괴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 그냥 짧은 소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물류 개방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서비스 분야는 그 WTO에서 나온 이때까지 이제 WTO 하면서 했던 그 저기가 있습니다. 그 도하 라운드 이후에 그 DDA 이후에 그 세계적으로 해서 이 물류 개방을 한 정도의 그 선에서 지금은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개방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근데 대신에 이번에 이제 만약에 올 하반기에 한중 FTA가 이제 정식 서명을 거쳐서 발효가 되고 나면 그로부터 2년 내에 서비스 분야 협상을 다시 해가지고 협상 개시 이후에 2년 내에 이제 마무리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중국의 이제 물류 개방 부분은 뭐 그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플로이드 추진 것 중에서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유라시아 쪽의 전략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많은데 한국은 중국의 실크로드 전략에 대안이나 전략이 있냐를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최경환 장관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실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이 1대1로가 거의 모든 언론에 매일 나오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전혀 안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 거기에 1대1로 프로젝트에 돈을 먹으려면 피를 섞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에 실크로드 펀드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미국이 넣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 여기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못하는 것을 한국의 투자가가 할 수 있습니다. 1대1로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에 굳이 복잡하게 펀드 넣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하지 말고 거기 수혜를 받는 철도회사, 원자력회사, 건설회사 그 중에서 똑똑한 놈을 사면 이게 이제 제주는 중국이 뿌리고 우리는 돈만 벌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의미로 보냐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외국인이 51% 갖고 있는 삼성전자는 비자발적 다국적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10조 이익 내면 5조 1천억은 외국인이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저게 1대1로에 참여 못했다고 애석해 할 것이 아니라 1대1로에서 잘 나가는 기업에다가 돈을 태우면 되는 것이 수혜를 보는 방법 아닌가 하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부동산에 대한 그 시스템 리스크가 있지 않는가, 경착륙 하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 당분간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 전 세계 최고의 부동산 투기자는 중국 정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 가격의 작년 10월의 하락은 이건 기획 부동산 하락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보냐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실수요가 없는 가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탄, 동백지구 엄청나게 지어졌지만 인구가 늘지 않는데 집을 지으면 서울이나 수원에서 사람이 빠져나가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중국의 경우는 부동산 시장 중국말로 깡싱 시초, 스트롱 디맨드가 백업된 수요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낮춰서 그런 거고 중국은 1년에 집을 제일 많이 지었을 때 1000만 채 지었고 지금 한 750만 채, 740만 채를 짓습니다. 근데 중국에 지금 1년에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1,400만 쌍입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도시화율 53.7%에 매년 2,100만 명씩 올라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애들이 1년에 700만 명입니다. 얘들이 독립만세 불렀을 때 필요한 망의 숫자는 적어도 1000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은 실수요가 무지무지 강한데 이것을 과도하게 지면 이 고정자산의 투자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일단 컨트롤 들어간 것이고 만약에 정부가 지금 예를 들면 대출 제한, 집 두 채 사는 거 억제, 뭐 세금 이거를 만약에 풀어놨다 그러면 아마 중국 부동산 가격은 매년 100%씩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의 이 폭락이나 하락으로 인한 미국이나 한국 같은 금융산업의 시스템 리스크는 저는 아마 앞으로 한 10년 내에는 중국의 실수요가 떨어지는 한에는 적어도 도시화율이 60에서 70% 가기 전까지는 거의 없을 거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그리고 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말씀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예, 거기서 우리 저기 남 박사 남 교수님한테 그 RMB 환율이 어떻게 될는지 예측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좀 얘기해 주시죠. 저한테 온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전 소장님이 워낙 질문이 많아서 제가 대답해야 되는 된 것 같은데요. 뭐 삼성전자 얘기를 하셨는데 삼성전자는 저는 이제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20년 후에 삼성전자가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하고의 큰 차이는 제 생각에는 혁신 능력의 차이인데 그 혁신 능력이 이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느냐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여담이고 농담인데 제가 이제 국제금융센터에 근무할 때였어요. 거기는 이제 정부 사이드이기도 하고
또 리스크를 노티스하는 그런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되는 조직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치프 이코노미스트 퇴직을 하셨는데 그분이 항상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요. 큰 충격은 없을 것 같다.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 같다. 앞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래도 큰 충격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시는데 왜 그런가를 제가 이제 한참 고민을 했죠. 이게 리스크가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왜 그럴까를 고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엄청 갖고 계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시장에 충격을 주면 안 되는구나라고 이제 뭐 그런 걸 좀 생각했는데 이게 농담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혁신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하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뭐 혁신 능력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RMB 환율 전망을 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전 같으면 제가 쓴 보고서나 옛날에 그 어디 책 내는데 이렇게 챕터 하나씩 썼을 때 비교적 국내에서는 위안화 환율 전망이 비교적 제가 맞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망을. 근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그 환율 전망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환율에 이제 이게 그 환율 제도가 완전히 시장에 맡겨서 결정이 되는 구조라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제 중국은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그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거,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금리를 인하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 무역 수지 흑자 구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그 동안에 절상됐던 것보다는 절하 요인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환율 제도라면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급격한 어떤 변동은 없을 것 같고 횡보할 가능성, 현재 환율 수준을 유지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을 위안화로 바뀌어서 시장에 국내 이제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데 그걸 이제 스터럴라이제이션에서 중화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불태화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불태화를 하는 게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환율 제도는 유연화될 건데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했던 거 방식이지만 변동폭을 점차 확대를 하는 거죠. 지금도 계속 확대해 왔고요. 그런 점진적인 방식으로 환율 제도를 유연화할 것 같고 그거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죠. 그래서 아마 현재 상황에서 보면 환율 제도 유연화는 급격하진 않더라도 계속 유연화시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정도 더 질문을 답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 교수님이 하나 하시고 그래서 각자 3분 이내로 하고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질문 주셨는데 이제 한중 관계 배경과 이에 따른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그 갖춰야 할 기본 핵심이 뭐냐고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인력인데요. 중국어와 그러니까 중국말과 중국 상황을 접할 수 있는 그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없이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가장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보죠. 중국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 한 예가 제 자료에 그 111페이지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면 그 아랫 부분에 전략적 방향성 돼 있는데 거기 이제 그 1번요. 1번에 그 haibo.com.cn 돼 있는데 그거는 이게 유료 사이트이긴 합니다만은 중국에서 나오는 모든 증권사의 그 리포트가 여기 다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뭐 100개 이상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아주 좋은 정보가 돼서 제가 꽤 오랫동안 저도 보고 공부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그 cnghi.com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모든 그 업종의 전문 잡지들이 이 안에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시장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책 방향성까지 이렇게 여기를 보고 그 잡지를 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판단에 관련된 건데
제가 오늘 뭐 짧게 몇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을 했고 제가 알고 있는 이런 한계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 말씀을 그냥 금과 옥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다양하게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해더라도 우리 정영록 교수님은 프로듀서 겸 사회자이시고 나머지 지금 이 연사들은 각각 장르가 다른 노래를 지금 불러드리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여러 의견과 견해를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중국 서비스업 중에서 유망한 거 좀 찍어봐라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중국도 똑같이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의 유망한 산업, 여자하고 이걸 공략해라, 애들 공략해라는 게 영원한 법칙이지만 중국의 교육 산업, 지금 최근에 중국의 온라인 교육 회사들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두 번째가 여성들이 요즘 50대 여성들의 가장 큰 수요가 여행업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지금 결국은 3S 산업, 스크린, 스포츠, 또 하나 이 산업. 중국이 지금 자동차가 최근 5년간 1억 대 보급되면서 먹는 것은 고기 육류 소비량이 대거든요. 운동을 못합니다. 중국의 스포츠 산업 이거 대박일 것 같은데요. 근데 스포츠 산업보다도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자동차 AS 산업이 대박입니다. 자동차를 1억 대 팔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3년 4년 차부터 무상 수리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운 애프터 시장이 엄청난 크기로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전체 애프터 마켓에 매년 5배 되는 시장이 중국에서 매년 새로 생깁니다. 자동차 애프터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중국에서 앞으로 겨냥해야 될 것은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혁명시대의 중국의 권력은 총구에서 방아스 땡기는 총구에서 나왔지만 지금 21세기 2015년에 중국의 권력은 핸드폰에서 나옵니다. 앱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서비스 관련되는 산업 이게 이제 우리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니스만 가지고 종이하고 연필하고 사람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금융 이외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인데 아까 우리 남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삼성전자가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한 게 이 답은 저는 서울대학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이폰을 뺏겨서 만든 것이 사실은 삼성전자의 스마트 갤럭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이 세계 핸드폰 시장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화를 하면 됩니다. 아이폰을 만드는 게 아니라 C폰을 만드는 됩니다. 혁신의 대상은 글로벌리 사용되는 아이폰 같은 모델이 아니고 중국인의 습성에 딱 맞는 아이템을 만들면 세계 1등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중국의 핸드폰 시장이 세계 최대입니다. 중국에서 1등하면 세계 1등이고 중국에서 밀리면 세계 1등 나야 됩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삼성이 중국에 회사 설립한 지 4년, 5년밖에 안 된 샤오미한테 터진 이유가 뭐냐? 중국인들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핸드폰에 열광하는데 우리는 5,000원, 6,000원짜리 팔다가 당한 거죠. 결국은 뭐냐 그러면 중국인의 소비 습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소비 습성을 모르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엔지니어들 중에서 중국어하는 엔지니어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통신공학과에서 중국 인재들을 매년 1,000명씩만 데리고 와서 거기서 교육시켜서 공부시켜 석사 박사 줘서 삼성전자에 취직시키면 이 C폰을 만들어서 중국 대박 내는 것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10대, 20대의 소비 패턴을 몰라서 삼성이 깨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놓치는 건 뭐냐면 중국에서 한국 유학을 온 6만 명의 중국의 20대 유학생을 제대로 관찰하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C폰을 삼성전자가 그걸 활용하면 지금 중국의 20대들의 소비 패턴하고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 20대는 똑같습니다. 왜? 우리 같은 카톡, 외신을 갖고 본토에 있는 친구들하고 언제든지 24시간 하기 때문에 소비 패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이 친구들이 다 한국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유학 온 중국의 인재들을 그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크리에이티브니스에서 미국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중국의 소비, 컬처, 문화, 테이스트를 우리가 잘 관찰하고 그걸 흡수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쉽다고 보는데, 그럼 1, 2천 원짜리는 한국의 6만 명의 유학생들을 잘 관찰하면 되지만 5천 원, 6천 원짜리 고액폰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도 답이 있습니다. 1년에 600만 명씩 들어오는 중국의 따마, 중국의 아줌마 아저씨들이 핸드폰을 어떻게 쓰고 어떤 제품을 좋아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대로 관찰하면 삼성전자 혁신은 간단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600만 명의 관광객하고 6만 명의 중국 유학생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가 저는 삼성전자가 다시 샤오미를 깨고 애플을 다시 밟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발칙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션을 마감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만 맡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마치 그냥 공으로 먹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2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한 분이 의료 축산 분야 R&D에 한중 간의 공동 투자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고, 또 다른 분들이 인력 교류를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은 없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만일에 그걸 채택해가지고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무슨 제도나 이런 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제도나 이런 것들이 나서게 되는데, 그런 시간이 안 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도 뭐 제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저 모두에 이 판이 바뀌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판이 바뀐다는 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의 구조를 말로만,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 전병수 교수께서 아주 잘 해석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 판이 바뀐다는 거는 이때까지 단순히 자금을 여기서 조금 띄어가지고 절로 옮기고 하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대응으로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과거 이 90년대 초에 그 중국에서 근무할 때하고 20년 만에 다시 가서 근무할 때 중국은,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리포트는 많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답을 모르는 게 아니고 실행을 못했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이 바뀌는 데 있어서 이 비즈니스워치뿐만이 아니고 많은 언론계에서 이걸 좀 더 이 공론화해 주시고, 이 한국의 산업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령 저는 사실은 이미 북방의 홍콩으로 가자 하는 얘기를 했어요. 북방의 홍콩으로 가자. 그게 상징적으로 우리나라를, 아까 금융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혁신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북방의 홍콩으로 가지 않으면은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학계에 있습니다만 우리 전병수 교수님 아주 아픈 데를 찌르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라도 교육의 개혁을 하는데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건, 전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세계화를 김영삼 대통령께서 들어가지고 하셨는데 그게 93년부터거든요. 22년이 지난 현재 세계화가 거의 대부분이 서양화 아니면 미국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국을 갖다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미국하고 협력을 훨씬 더 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세계화라는 개념은 뭐냐? 우리나라의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들도 그렇고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많고 전 세계를 잘 알아야 되는 그게 세계화인데, 아쉽게도 우리는 거의 영어만 배우고 거의 대부분이 서방에만 치중한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곧 한갑이 되고 해서 사실은 한국의 교육 체계를 어떤 식으로 다시 재구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저희가 고민도 해보고 학교에서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엉뚱한 답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머리를 한번 다시 터시고 판이 바뀌는 데에서 내가 과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 내 자산인지 아니면 나의 부채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으면 오늘 세션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